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인 채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채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메로비언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채널과 비언어적인 채널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말을 믿기보다는 말과 더불어서 전달되는 비언어적인 내용을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로비언의 법칙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것이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특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연구인데요. 말의 내용은 7%밖에 의사소통에 작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메타콤의 부분으로서 청각적인 정서가 38%, 얼굴이나 얼굴 표정, 그리고 외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서, 시각적인 내용이 55%가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함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에는 표정, 자세, 몸짓, 헤어스타일, 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높낮이, 속도, 빠르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첫인상에서 좋은 인상을 형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말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언어적으로 보내는 신호들에 대한 준비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로 말하기는 나 전달법, 듣기로는 경청이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는 보통 너 전달법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쉬운데요. 이런 너 전달법은 상대방을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 전달법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문제 상황과 그때 내가 느낀 감정 그리고 부탁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 전달법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듣기의 방법인 경청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가 있는데 이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두 배로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제 상담의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듣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이 듣기를 다시 배우게 된 것이 다시 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경청은 전에 이전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서 이야기의 맥락까지 고려하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경청으로 리스닝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능동적인 경청의 방법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비판하는 그런 능력을 모두 다 아래로 내려놓고 상대방의 기분, 감정 이것을 느껴보면서 상대방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듣는 것을 이렇게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청을 공감하며 듣기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이런 듣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관계에서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그 출발점은 이렇게 말하고 듣고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인해 생긴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데 어떤 것이 중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호감을 갖고 끌리게 되더라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는 이렇게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죠. 낯선 두 사람의 관계가 친숙한 관계로 되어가는 데는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공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자기 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공개를 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공개에는 상호성이 중요한데요. 무작정 자기 공개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정도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노출을 해야 가장 편안하게 평형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기죠. 자기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상대가 막 노출을 하면 나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친숙한 관계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겠죠. 그리고 나는 노출을 하는데 상대방은 노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때 왜 내 이야기를 했지? 하면서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노출을 꺼리게 됩니다. 자기 노출이 관계의 진전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관계를 전진시키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관계에는 공평한 것이 필요한데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가는 정 오는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류에서도 득을 보는 경우에는 교류를 지속하려고 하지만 손실을 계속 보게 되고 손실이 예상되면 사람들은 교류를 그만두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바를 상대방이 부응하게 되면 관계에는 만족감이 이루어지지만 상대방이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공평한 관계,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동일할 때 이들의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관계 만족도도 높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발전에는 자기 공개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애착 유형이 관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초기 양육자가 아이에게 이렇게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 애착 유형은 향후 개인의 정신건강에 토대가 되고 이렇게 애착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애착 유형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의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애착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애착형, 불안형, 회피형. 불안형과 회피형이 혼합된 혼란 유형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형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인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따뜻하고 적절한 반응 그리고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애착 유형이 안정형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애착의 양상은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에 이르러서까지도 관계의 기본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친밀감을 충족하였고 위로와 보살핌 속에서 양육자와 신뢰관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고 타인의 도움을 편안하게 요청하고 또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에서도 배신하리라는 그런 신뢰 부족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형은 양육자가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자녀가 불안한 애착 유형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요.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자녀 역시 불안하고 분노하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성격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착은 아동기,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이렇게 관계의 기본 패턴으로 또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친밀하고 이렇게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로부터 언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걱정이 앞서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계속 묻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불안 정도가 높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절감, 거절 경험, 그리고 버림받을 것 같은 유기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대상에게 집착하게 되고, 이런 집착이 지나치게 되면 그 대상이 질려서 이렇게 그 관계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세 번째로 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은 주 양육자가 방임하는 태도로 양육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대인관계 패턴인데요.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서 그 자녀는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에 서툴고, 어린 시절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그 관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상대방으로부터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그 대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 애착 유형을 검사를 해서 자신이 이런 애착 유형을 알고, 또 자녀의 그런 애착 유형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면 부모 자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발생할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음, 이러한 대인 관계에서는 서로 많은 그 교류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지원과 어울림, 친밀감의 교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타인과 교류를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정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또 지역 향후회, 또 종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맥 형성을 위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와 있고 싶고 어울리고 싶어서 일어나는 교류를 어울림, 친밀감의 교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동기는 즐거움, 애정, 소속감, 도피, 휴식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애정을 주고받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잠시 이렇게 힘들었던 생각이나 이런 일로부터 도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피곤한 일상사를 서로 위로해주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울림과 친밀감의 교류가 높은 사람은 생활 스트레스가 높아도 정신 건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하네요. 이처럼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사회적 지원과 어울림, 친밀감의 교감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니, 그런 목적성을 가지지 않는 어울림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만남들을 더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년에 밀그램은 한 실험을 하였는데요. 시민 160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 소도시에 사는 중개인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160통 중 42통이 이 중개인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편지가 전달되면서 거친 사람의 수가 가장 적은 경우는 3명, 가장 많은 경우가 11명. 그래서 이를 중간으로 내보면 중간치는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전달된 편지의 반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최종 수취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명이 이제 중간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5.5명이 중간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 사람을 통해 이렇게 거쳐서 연결되었다는 것이 이 결과의 흥미로운 결과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특정인의 관계망에 이렇게 속해져 있고요. 이들 망들의 연결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연구는 1967년에 이루어진 연구인데 2016년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평균 4.7명을 평균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온라인의 세상에서도 이렇게 실제 세상처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3명과 4.7명의 예처럼 보더라도 관계망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연결자라고 합니다. 그 예처럼 사람들의 관계망은 개별적인 개인들과 개인들의 이런 연결일 수도 있겠지만 몇몇 개인들의 중요한 개인들의 연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NQ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NQ는 공전지수, 네트워크 쿼션트인데요. 이 Q에 대한 지수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에는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IQ의 시대였는데, 최근에는 감성지수, 그리고 또 사회성지수, 그리고 디지털 적응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이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지수들 가운데 제가 이 시간 소개해드리는 그 공존지수, NQ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중요한 지수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NQ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NQ입니다. 이 NQ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에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IQ, EQ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연결해 가려는 네트워크 지수도 많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크기가 우울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수준을 분석한 2013년의 연구에서 연결망의 효과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연결망이 커지면 우울감이 줄어든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친밀한 사람이 없으면 우울 증세를 크게 느끼고요. 연결망의 크기가 점점 증가할수록 우울 증세는 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결망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우울 증세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큰 연결망을 가지는 경우에 그 연결망을 관리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우울감이 더 증가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한 고리의 강한 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미국의 구직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56%는 개인적 연구를 통해서 취업을 했고 18%는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 구직을 했고 20%는 취직 시험을 통해서 직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개인적 연구로 취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16%는 친밀한 관계, 56%는 그럭저럭 이렇게 아는 관계, 28%는 어쩌다가 이렇게 만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84%가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취업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 다양한 사람과 이렇게 약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많은 취업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약한 고리의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미국의 이야기이고 좀 많이 예전의 자료인데요. 이와 다른 연구 결과가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1991년에 일본의 연구였는데요. 일본에서는 약한 유대보다는 강한 유대가 만족할 만한 취직 자리를 구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 한국의 연구에서도 공채를 이용한 사람보다는 연결망을 이용한 사람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자신의 관심과는 먼 직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양과 서양의 이런 취업에 있어서의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감의 심리학의 수업을 통해서 상대로부터 호감을 얻는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의 후반기에 가면 대인관계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수업에도 말했다시피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호감을 받고 싶어만 하지 다가가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호감을 받고 싶으면 나부터 먼저 상대에게 호감을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깨끗한 외모, 단정한 외모, 그리고 미소, 그리고 인사성, 또 밝은 목소리로 다가간다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웃어주기 때문이죠. 이 시간으로, 어, 이상으로 호감과 친밀관계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